네, 반갑습니다. 무지개건강 박사님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서울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주를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뭐, 기다리시는 분도 계셨을 거고, 이 인간 게으름 피우네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을 건데, 좀 행사가 있어서, 서울을 좀 떠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 다시 이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한 주는 또 어떻게 보내셨나요? 이제는 뭐, 일상을 많이 회복했는데 뭐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또 실외에서는 마스크도 벗을 확률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오늘 회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걸 결정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5월 말까지 5월 말쯤에나 이제 벗게 하겠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 정부에서는 하여간 다음 주부터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마스크를 쓰든 안 쓰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인 면역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또 뭐 이번에 또 빌 게이츠가 또 얘기했죠. 뭐 또 팬데믹이 또 올 거라고. 그러니까 코로나 변이가 또 온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뭐 11월 달쯤에 또 새로운 변이가 또 와갖고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지만 어쨌든 간 무엇이 오든지 간에 면역력이 좋다고 한다면 개인 면역이 좀 좋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걸릴 확률이 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또 이제 개인 면역을 위해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제가 선정한 책이 이제 외국인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해주지 않는 이야기에서 이런 책인데 What Doctors Don't Tell You. 의사들이 얘기해주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저자는 린 맥타가트라는 분인데 현대의학의 신념에 과학적 의문을 제기한 저널리스트다. 저널리스트예요. 그래서 영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독자층을 가진 건강 전문 잡지 제목이 What Doctors Don't Tell You. 잡지명이에요. 잡지명이자 책 이름이 되어버린 거죠. 편집인이며 발행인이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제도권 의학이나 대체 의학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조타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서문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은이 소개가. 그래서 내용들이 이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꼭 뭐 현대의학을 비하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는 이제 뭐 비타민제에 대한 얘기들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체 의학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상식이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들에서 조금 이게 잘못된 상식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풀어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추천사는 잘 안 읽는데 추천사도 이게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충헌 KBS 의학 전문 기자고요. 정신과 전문의시고 KBS 라디오 건강플러스 이충헌입니다. 요거 이제 MC도 하시는 분이 썼는데 이제 추천사도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의사인데 의사 입장이긴 하지만 이런 추천사를 쓸 수 있다는 것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사를 보게 되면 현대적 질병관의 핵심은 현대의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특정 질환에는 각각의 특정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의학에선 특정 원인을 발견하고 이를 제거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병 일원인설이 현대의학이 가지고 있는 테마거든요. 일병 일원인설. 그러니까 한 가지 병에는 반드시 한 가지 원인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걸 이제 일병 일원인설이라고 하는데 현대의학의 입장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병원에 가면 의사는 환자의 증상을 들은 뒤 진찰을 하고 의심되는 병을 확진하기 위해 검사를 실시한다. 최근엔 환자의 병력이나 진찰보다는 각종 검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다. 때문에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는 사라지고 각종 혈액수치와 영상검사 결과만 남는 경우가 허다하다. 때론 병을 고치려고 검사를 받다가 부작용에 시달리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산정검사 중 하나인 트리플 검사다. 트리플 검사는 산모의 혈액에서 세 가지 호르몬 수치를 측정해 태아가 다운 증후군일 위험성을 예측하는 검사다. 요즘 보통 다 양수 검사라고 해갖고 하는 그거를 이제 정식 명칭이 이제 트리플 검사인데 이걸 다 한다는 거죠. 근데 원래 트리플 검사, 이 양수 검사의
그러니까 생긴 이유가 뭐냐면 36세 이상의 초산일 경우에야. 36세 이상의 노산인 사람들한테 출생되는 아이들이 다운 증후군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36세 이상의 초산인 경우에, 그러니까 노산인 경우에 출산하는 여성들만을 하는 검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가요? 36세 이상만 검사를 하는가요? 그렇지 않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산모가 다운 증후군 태아를 가질 위험은 대략 800분의 1. 트리플 검사에서 양성이라는 것은 그 위험이 두세 배 더 높다는 뜻일 뿐이다. 그러니까 검사에서 그게 뭐 나왔다고 해서 다 다운 증후군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위험이 두세 배 더 높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의사가 하는 얘기예요. 양성이어서 위험이 2배 높아졌다고 해도 399명의 태아는 정상이라는 얘기다. 더군다나 트리플 검사는 위양성일 가능성이 있다. 위양성이라는 것은 가짜 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위양성으로 나와 몇 주간 불안 속에 떨다가 양수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한 셈이다. 양수검사는 위산의 위험성을 3에서 4% 높이기 때문이다. 위산의 확률도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고지방 식품이 심장병의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처음 제기된 것은 불과 60여 년 전의 일이다. 놀랍게도 아직까지 콜레스테롤이나 고지방 식이와 심장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한 연구는 아무것도 없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속지 말자라는 책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전혀 심장병, 콜레스테롤과 심장병의 연관성은 없는데도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의 가장 큰 단점은 기계적인 진단 속에서 인간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100여 년 전만 해도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세균이 발견되면서 수십만 년간 인류를 괴롭혀오던 전염병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질환은 특정한 원인에 의해 생기기 때문에 특효 치료가 있다는 개념이 생겼다. 이로부터 비롯된 현대의학의 미시적 관점은 특정 질환에서 특정 원인만을 찾으려고 하는 인간이 배제되고 기계적인 치료가 제공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충원 씨는 추천서를 쓴 거예요. 8페이지에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소외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지금 새내기 의사들에게 청진기는 일종의 장식품일 뿐이다. 젊은 의사들은 환자의 안색을 살피거나 폐음이나 장음을 듣거나 무릎 반사 등을 통해 질병을 진단하는 수련을 받아본 적이 없다.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물어보지 않으니 환자의 대답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질병 정보를 놓치기 일수다. 사람마다 병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한 가지 틀에 짜맞추려다 보니 오진도 많아진다. 더 중요한 것은 환자와 인간적인 교감을 나눌 기회가 거의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환자는 각자 고유한 개인으로 진단하고 개개인에 맞는 처방을 내리는 전통의학의 관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육체와 정신, 개인과 환경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전인적인 치료를 제공하는 보완의학의 장점을 현대의학에 접목시켜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인데 10년도 조금 넘은 얘기인데 울산에서 강의를 할 때 한 분은 그 강의 들어오신 수강생하고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분은 굉장히 좋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의사도 많고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해준 얘기예요. 밥 먹다가 해준 얘기인데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답니다. 의사인 친구겠죠. 친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가 야 손님 온다 전화 끊자 그러더래요. 손님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환자분이나 뭐 그런 얘기가 아니고 손님 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너무 황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10여 년 전에 들은 얘기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현대의학이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인류가 건강장수의 꿈에 바짝 다가선 건 지금도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제도권의학의 덕분이다. 하지만 현대의학이라고 무조건 맹신해서는 안 된다. 과학적 근거가 희박한 것도 있고 각종 진단기법이나 약물의 위험성이 무시 못할 수준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환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대의학이 도움을 주는 측면과 현대의학의 위험성을 모두 인식하고 치료에 동의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예, 이렇게 서문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저자도 이제 저자 서문을 보게 되면 13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알게 된 사실은 환자가 자신의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스스로 하고 환자 스스로 책임감을 가질 때 더 잘 회복되는 것 같다.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고 함께 책임질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었다. 나는 약이나 수술 없이 단지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경험하였다. 치유란 올바른 약과 수술 방법을 찾아내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복잡한 과정이다라고 저자는 서문에 적어놨네요. 예.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이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의보감에 보면 허준 선생이 뭐라고 했냐면, 통즉불통이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통하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프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꼭 몸의 육체적인 어떤 질병 얘기뿐이 아니고 소통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부부 사이에도 소통이 잘 되면 고통이 없어요. 근데 소통이 안 되면요, 서로 답답해하고 싸우게 되고 그래서 고통이 오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 의사소통이 잘 되고 이게 정말 이게 중요한 것이고, 또 책임을 내 스스로 져야 된다는 것이죠. 왜? 내 몸이고 내 인생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불합리하게 시키는 것도 따라한다는 거죠. 대표적인 게 10여 년 전에 저희 동네에 이제 제가 안질이 와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안과를 가서 이제 검진을 하고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원인 안에다가 의사 선생님이 아데노바이러스성 안질 이렇게 적으셨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항생제를 처방을 하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안 받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항생제를 드시면 소화가 안 되십니까? 뭐 부대끼십니까?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뭐 여기서 한 박스를 한꺼번에 다 먹어도 뭐 그런 증상은 없습니다. 근데 왜 항생제를 안 드시려고 하세요?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안 먹으려고요 했더니, 안에 먹어야 된대요. 그래야 개선이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항생제는 세균 잡는 겁니까? 바이러스 잡는 겁니까? 그랬더니 세균 잡는 것이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데노바이러스성 안질인데 바이러스는 세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항생제 먹어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라고 답변을 했더니, 뭐 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항생제 처방을 안 받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원망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분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자기 몸에 대해서는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 저자도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17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책을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 것이다. 의사들이 여러분들에게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많은 부분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언제 의사를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의사의 충고를 무시해도 좋은 때는 언제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치료나 위험한 처치, 실제로 환자도 되기 이전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예방이라는 이름 아래 불필요한 의료를 받지 않도록 하고 싶다라는 게 저자가 이 책을 낸 이유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차례로 보면 파트 1에는 의료 속의 거짓 과학, 파트 2는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간 진단의학, 파트 3는 예방의학의 오류, 그리고 이제 파트 4는 과잉 치료의 진실, 파트 5는 수술 만능주의, 파트 6는 자기조절을 통한 건강관리, 이렇게 하고 6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는 이제 뭐 1장은 뭐 현대의학의 비과학성, 2장은 과잉 진단, 3장은 두려움을 키우는 산정검사, 뭐 이렇게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 12장은 이제 자가치유의 신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책을 제가 자꾸 해드리는 이유는 뭐 현대의학을 폄하하거나 뭐 대체의학이 좋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현대의학도 반드시 필요하고 대체의학도 필요하고 한의학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정말 지식을 가지고 슬기롭게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것도 제 바람이에요. 원래 제가 그런 의미에서 저희 모친이 항암 치료로 6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저도 이쪽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습니다. 저도 육류를 너무 좋아했고 삼겹살 없이는 뭐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꼭 삼겹살을 먹었고, 그래서 사실 몸무게가 100kg 가까이 100kg 넘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많이 나갔었어요. 그래서 염증도 되게 많이 생겨서 이 뒤에는 수술 자국이 3군데가 있어요. 전신 마취 2번에 부분 마취 1번 하고서 수술도 했었고, 또 왜 이런가를 제 스스로도 진단하다가 먹거리 이런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먹거리가 문제겠구나. 그래서 우유부터 삼겹살부터 이렇게 생활에서 제외해 나가면서 몸무게도 지금 이제 80kg대를 82, 3 정도로 꾸준히 그 이상 크게 오버도 안 하고 밑으로 크게 떨어지도 않습니다.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죠. 선택을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이 막 현대의학은 이래서 안 좋아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체의학이 최고야. 그렇지 않습니다. 대체의학이 좋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맹장 터졌는데 대체의학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혈관이 다 틀어막혔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 필요할 때는 현대의학도 의존해야 되고요. 대체의학도 의존해야 되고요. 한의학도 의존해야 되고요. 하여간 다 자연치유도 의존해야 되고요. 다 필요한 의학들입니다. 이 속에서 현명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하게 선택을 해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100세, 120세까지 살아야 하는 내 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이끌고 갈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파트 1 이제 의료 속의 거짓 과학, 그래서 현대의학의 비과학성이라는 게 이제 1장의 시작이에요. 24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 흔히 새하얀 가운을 입은 김 원장님, 이 박사님 그리고 박 과장님이 열성적으로 매일매일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응급실 같은 현대적인 의료시설에서 죽어간다. 그들은 희생자들이다. 응급실 의사들은 사망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라고 이제 첫 페이지부터 좀 무섭게 얘기가 나오네요. 25페이지에 의사들은 의료기관들은 의학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부추겼다. 의료계는 자신들의 업적을 논의할 때면 자신들만이 높은 도덕성 토대 위에서 과학적 사실을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체요법과 비교하면서 대체의학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난을 퍼부으면서 영국의학 회지의 편집지는 현대의학이 객관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자축하기도 했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현대의학 외에는 다 필요 없다라고 의사들이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저자는 이렇게 펴놓은 거예요. 근데 26페이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과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면 이는 전적으로 헛다리를 짚은 것이다. 의과학의 실체는 구원과는 거리가 멀다. 미국과 영국은 암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다. 지금 패배했다고 선언을 했죠. 미국에서는. 유방조형술과 같은 초정밀 검사 장비와 수술 기법이 있지만 유방암 사망률은 떨어지지 않았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저지방 식사를 하지만 심장병은 여전히 서구인들을 죽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기적 같은 화학물질들과 컴퓨터 장비가 있지만 천식과 관절염, 당뇨, 암 등은 여전히 만연해 있으며 의학은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서구 주류 의학은 우리를 치유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악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른바 과학적인 의료 그 자체 때문에 발생하는 질병들이 많다. 의학적 치료로 더 악화되어 입원하는 경우가 입원 환자 6명 중 1명을 차지한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에도 역시 6명 중 1명꼴로 병원에서 사망하거나 병원에서 얻은 질환으로 고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위험의 절반 정도는 의사나 병원의 책임이 있다. 즉 우리가 의료진 때문에 악화되거나 사망할 위험이 8%에 이른다. 과학적인 데이터 수치를 뽑아놨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과 의료진 때문에 사망할 확률이 8%에 이른답니다. 27페이지에 최근 미국 의사들이 가장 중요한 공식 조직에서 발행하는 미국 의사협회지는 의사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 미국인들의 주요한 사망 원인 중에서 3번째를 차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매년 25만 명의 사망 원인이라는 의미다. 25만 명이 의료 실수로 사망을 한다는 게 의료 사고로 사망을 한다라고 미국 의사협회지에서 발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락소 스미스 클라인의
유전학 부책임자인 앨런 로즈 박사는 최근 자신의 회사 제품들 또는 다른 제약회사의 제품들 중 90%가 대부분의 환자들에게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여 세계를 놀라게 한 바 있다. 90%의 약이 효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네요.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제약회사에서야. 그것도 유전학 부책임자인 앨런 로즈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28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사들이 금과 옥조로 삼는 치료 방법들 중에는 효과 없는 것들이 많다. 사실 그 안정성뿐 아니라 효과도 증명된 바 없는 것도 있다. 심지어 마술적 문속인가 가설과 맹목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과학의 오류도 존재하며 그들이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이란 대부분이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식이라고 할 수 있다. 좀 이분은 세게 현대의학을 좀 디스하시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많은 치료법들이 가로 열고 유방암이나 심장수술 그리고 관절염이나 천식 같은 만성질환들에 대한 자료까지 가로 닫고 치료법들이 그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주는 단 한 건의 신뢰성 있는 연구조차 없이 채택되고 널리 시술되고 있다.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것들로 지금 이런 일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학 잡지인데 기분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의학이라 일컫는 모든 것들, 예를 들면 위험 요인들, 세밀한 통제를 통해 얻은 데이터, 정부의 엄격한 규제, 문헌에 싣는 논문들에 대한 동료 학자들의 집중적인 심사 등은 21세기적인 미신에 불과하다고도 볼 수 있다. 여러 과학 문헌들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한다. 뉴 사이언티스트는 표지에 실린 글에서 오늘날 이용되는 의학적 시술의 80%가 적절한 검증을 거치지 않았다고 시인했다. 과학 잡지들에서 시인한 얘기들이네요. 29페이지에 의사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의 힘을 과신하며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 개발된 의학적 치료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다. 물론 그 치료법이 제도권 의학의 체계에 합당한 경우로 한정한다. 만약에 그 치료법이 의료체계에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대부분의 의사들이나 의학자들은 선험적인 이익이라는 가설을 바탕으로 한다. 즉 그 방법이 실제 증명 여부와는 상관없다. 우리는 지금 처치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그게 선험적이랍니다. 생각으로. 연구 결과 그 치료 방법이 효과가 없거나 또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밝혀져도 그 방법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해 이와 같은 연구 결과들을 무시한다. 태아 모니터링에 관한 거의 모든 연구들에서는 이와 같은 검사 방법은 산모와 아기 모두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음파를 이용하여 분만 및 출산이 진행되는 과정에 태아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 초음파 검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모든 연구들이 산모와 아이에게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그런데도 지금 어떻게 해요? 검사 받으러 가면 계속하고 있죠. 많은 중견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러한 정보를 알고 있지만 아직도 영국의 모든 분만실에서는 태아 모니터링이 계속 시행되고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서 발행된 잡지니까 영국 얘기를 주로 많이 든 겁니다. 옥스퍼드 대학병원 주산기 병동의 전임 과장은 이와 같은 사실을 여러 문헌에 발표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산부인과 병동의 전임 과장이란 분이 이 초음파 검사가 안 좋다고 산모와 아이한테 좀 해로울 수 있다고 계속 여러 논문에 발표를 했는데 무시됐다라는 거를 지금 이게 얘기한 거예요. 30페이지에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구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의사들은 거의 실험 단계에 불과한 치료법들을 기본 정석으로 받아들이고 시간이 지나면 나타날 영향에 대해 알지 못하면서도 이를 수백만의 환자들에게 적용한다. 증명이 되지 않은 치료법을 저돌적으로 밀어붙일 때 의사들이 흔히 하는 말은 만약 합당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면 의학이 거둘 수 있는 그 많은 성과들을 포기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들이니까 그래서 처치 못 받아서 죽으면 의학적 발전도 없을 뿐더러 환자한테는 무슨 뭐라고 할래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한다면.
좀 씁쓸하네요. 어떻게 보면 의과학이란 상식보다 앞서는 통계의 승리라 할 수 있다. 연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면 의과학자들은 가장 좋은 면만을 강조하거나 이리저리 오려붙이고 편집하여 자신들이 생각했던 방식대로 꿰맞추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 설명한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36세 이하의 유방암이 발생한 여성들의 97%가 오랫동안 또는 짧은 기간 동안 피임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 의사들은 먹는 피임약이 지금까지 개발된 약들 중 가장 안전하다고 30년 이상 떠들었다. 네덜란드의 이 연구는 피임약과 암의 관련을 보여주는 5번째 연구였으며 가장 무서운 결과가 나왔기에 피임과 관련된 모든 산업에 커다란 혼란을 가져왔다. 여성 유방암의 97%가 오랫동안 피임약을 먹은 여성들한테서 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인데, 네덜란드에서 이제 네덜란드 암 연구에서 이걸 연구를 했는데 아니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31페이지에 의사들은 어떤 약물의 위험성을 가장 적게 보이기 위해 그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뻥튀기 할 때도 많다. 많은 연구들은 임신을 위험한 질병으로 간주함으로써 먹는 피임약의 안정성을 정당화할 수 있었다. 여성들 피임약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먹는 피임약. 이게 유방암을 하는데 안전하다는 수치만 계속 발표했다라는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놓은 건데요. 32페이지에는 그들은 숫자화된 의학을 신주단지 모시듯 하면서 자신들의 도구에 결함이 있을 수 없다고 믿고 있다. 자신들이 처방하는 약물들이 혹시 새로운 검사 덕에 부작용이 있다고 밝혀지더라도 새로 생기는 그 문제들 또한 다른 약물로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사실은 좀 슬픈 얘기네요. 그죠? 네. 그들은 의학은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믿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다. 만약 검사로 암을 조기에 발견한다면 그리고 의학이 항상 암을 고치고 한 번도 실패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논리가 맞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의사나 의학자들은 어떤 질병의 치료에 치료되는 약물의 위험과 그 질병 자체로 인한 위험을 비교할 때 질병의 위험이 훨씬 크다고 가정해왔다. 별 문제가 안 되는 사소한 질병을 치명적인 질병으로 바꿀 수 있는 위험한 약물도 좋은 것으로 해석을 한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참 슬픈 얘기네요. 34페이지에 이거 저 다른 책에서도 읽은 내용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내용이에요. 수술의 경우 대부분의 처치 방법들은 아무런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어도 받아들여진다. 무작위 이중 맹금 실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실험 결과가 나쁘게 나올 경우 일단 실행할 수술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유로 작용을 한답니다. 이게 이중 맹금법. 그 결과 새로운 기술 중에는 그 기술이 좋은 성적을 올린다거나 최소한 매우 나쁜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증명이 하나도 없더라도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 모든 현대의학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대체의학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이중 맹금법을 실시했느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술 방법들은 이중맹금법 이런 걸 안 하고서 그냥 그 방법이 맞다라고 권위 있는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그걸 다 따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하는 얘기는요. 의사들 사이에서 그들만을 위해서 의학적 처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의학의 이중적 잣대가 있으면 분명하다. 의사들은 사적으로 그리고 의사들 사이에서만 회람되는 자료에 특정 기술에 대한 자신들의 의구심이나 실망 또는 걱정을 토로하지만 이것을 환자나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서 몇 년 전 백신에 대한 매우 무서운 정보가 있었답니다. 백신에 대한 정보 이것도 회람, 자기들끼리만 보지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네요. 의학 연구에 이와 같은 왜곡이 생기는 이유는 특정 결과로 이익을 얻는 바로 그 회사들이 연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회사들은 연구자들의 보수를 지불할 뿐만 아니라 연구 결과의 발표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은 건강보다는 질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제약회사가 완치 방법을 찾아낸다면 그들은 그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러네요. 그죠? 37페이지에 보게 되면 의학은 동기는 좋았을지라도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하고 통제 불가능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사실 우리는 의사의 진찰실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부터 거대한 위험에 놓이게 된다. 특히 의사로부터 몇 가지 검사를 해보자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다라고. 너무 약간 저 개인적으로는 뭐 이게 많은 부분이 사실일 겁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이지만 너무 초장부터 세게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 그래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이런 좀 센 책을 골랐네요. 근데 이 저자도 상당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이런 잡지, 이 책 제목 자체가 잡지에 실렸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을 또 한번들 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게 좋겠고요. 외출하셨다 들어오시면 손 잘 씻으시고 이럴 때일수록 마늘 같은 것이나 매운 고추 이런 걸 드셔서 또 개인 면역을 끌어올리는 또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